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산꾼들이 산속에서 지내며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산꾼들 사이에서 자주 술안주로 오르는 이야기는 산에서 겪은 오싹한 체험담이다. 이야기가 거듭될수록 사연은 과장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공포영화를 보듯 그 오싹함을 즐긴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체험담도 세상에 귀신이 있냐, 없냐 또는 사실이냐, 착각이냐를 따지기보다는 산꾼들이 야영하며 술안주로 나누던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첫 번째 이야기, 귀목고개의 처녀귀신과 땅속 홀령들. 이 이야기는 가평 귀목봉 사연으로 TV에 소개될 만큼 산꾼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1985년 12월 본지의 박영래 기자는 후배 이태영 씨와 함께 취재 산행에 나섰다. 그들은 가평군 북면 정목리의 민드기봉 산행을 마치고 논남기로 내려와 귀목봉 귀목고개를 넘어 상판리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오후 4시가 넘어 임산계곡을 따라 귀목고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2월의 초겨울, 첫눈이 내려 1cm 정도의 눈이 깔려 있었다. 어느 정도 걷다 보니 5시가 넘어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다. 명지산 1250m 봉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와 만나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골짜기에서 들려왔다. 논남기 근처에 몇 채의 민가가 있었기에 박 기자는 동네 여자가 나무하러 왔다가 우리를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당시 노총각이었던 이태영 씨를 위해 좋은 기회라 여긴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자를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려도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산길을 가려 할 때 같이 가요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태영 씨는 그 목소리가 이상했다고 말했다. 같이 가요 하는 소리가 에코처럼 울렸다. 눈 위에 발자국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어두워졌기에 두 사람은 여자를 기다리는 걸 포기하고 귀목고개로 향했다. 그때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니 땅속에서 와글와글 소리가 났다. 사람들이 와글거리는 소리가 땅속에서 나는 거야. 태영이가 나랑 동시에 귀신이다 하고 소리쳤지. 그런데 이 녀석이 날 버리고 혼자 귀목고개로 뛰어가는 거야. 평소엔 나보다 느린 친구인데 그땐 어찌나 빠르던지. 박 기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해 상판리 쪽으로 서둘러 달렸다. 일반적으로 40분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는 10분 만에 귀목고개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태영 씨는 보이지 않았다. 등골이 오싹해진 그는 상판리 마을에 도착하니 밤 8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버스 종점 민박집에 들어가 보니 이태영 씨가 먼저 와 있었다. 화가 난 박 기자가 의리도 없이 혼자 도망가냐? 고 묻자 이태영 씨는 형, 나도 살아야지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가평군 청계산 산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지만 박 기자는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혼자 들었다면 환청이라 생각했을 텐데 두 사람 모두 같은 목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다. 박 기자는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정목리 박준규 이장을 찾아갔다. 박 이장은 전쟁 당시 인민군이 이 길을 통해 철원으로 퇴각하며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 후 이곳에 화전민들이 살게 되었고 귀신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아 매년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지만 화전민이 산을 떠난 이후 제사가 중단되었다고 했다. 몇 년 뒤 박 기자는 상판리에서 귀목봉 산행을 다시 찾았다. 당시 종점 식당의 할아버지는 전쟁 당시 상판리에 살았으며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인민군이 사람들을 죽이며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귀목봉으로 올라가 동굴에 숨어 있었고 인민군이 새까맣게 귀목고개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두 번째, 희운각 등산객 귀신과 양폭의 처녀귀신. 설악산 산장에 얽힌 이야기다. 2001년 등산 매체 기자였던 김모 씨는 설악산에 매주 오르며 희운각과 양폭 대피소를 지키던 산장지기들과 친해졌다. 어느 날 산장지기 형은 김 씨에게 일주일 동안 산장을 봐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산장 안에 떠다니는 3명의 등산객 귀신을 목격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양폭 대피소에서도 같은 경험을 한 김 씨는 그곳의 여귀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헤드랜턴을 켜고 책을 읽다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여자가 얼굴 가까이에서 자신을 보고 있었다. 놀라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김 씨는 이후 그 방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 설악산 구조대원들 중에도 귀신을 보고 홍비백산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산장이 새로 지어져 옛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세 번째, 설악산 관세음보살과 산신령. 1970년대 후반부터 설악산 수렴동 산장지기로 40여 년을 일하며 은퇴한 이경수 산장지기의 이야기가 있다. 설악산은 그에게 집이고 마당과 같아 귀신 따위는 얘기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가 겪은 신비로운 경험 중 하나는 관세음보살과 산신령을 만난 일이다. 관세음보살님을 15번이나 봤어. 항상 스님 한 분과 처사 한 명을 데리고 다니시더라고. 처음엔 내가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인지도 몰랐지. 추운 날이었는데 따뜻한 방에 모셔서 사과를 대접했어. 한밤중인데 간다고 하기에 플래시를 주겠다고 하니 필요 없다며 그냥 사라져버리더라고. 방에 와보니 내가 먹었던 사과만 흔적이 남아있고 나머지 사과들은 그대로 있었어. 그 뒤로도 가끔 보살님이 나타났지. 산신령은 할머니 모습이었는데 머리카락이 하얗고 허리까지 내려오더라고. 네 번째, 청계산의 피란민과 연인산의 조난 커플. 안명선 씨 역시 본지 취재 산행에 여러 번 동참하며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인들과 함께 서울 청계산 형제봉 아래에서 야영을 하던 날이었다. 밤이 깊어 다들 잠들었는데 갑자기 사람들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하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두 줄로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피란민 같았다. 겁에 질려 침낭을 뒤집어 쓰려다 문득 귀신이 쳐다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다. 왜 보느냐? 그러자 귀신은 이렇게 대답했다. 배고파. 텐트 앞에 음식을 두고 먹으라 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며 음식을 달라고 했다. 그렇게 한참을 버티던 귀신은 결국 사라졌다. 또 다른 사건은 연인산 정상에서 비박을 하던 때였다. 잠을 자던 중 인기척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등산복을 입은 한 남녀 커플이 물을 찾고 있었다. 처음엔 야간 산행을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일행이 꺼내놓은 물이 있는데도 그들은 마시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산을 내려갔다가 다시 반대쪽에서 올라오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여기 어디 물이 있을 텐데. 다섯 번째, 밤새도록 울리던 기이한 꽹과리 소리. 주민욱 기자 역시 2006년 화학산에서 10만이들을 동행 취재하며 기이한 일을 겪었다. 10만이들과 비등산로를 헤치고 계곡 언저리에 한 터에 도착했다. 10만이들은 능숙하게 나무를 잘라 텐트 뼈대를 세우고 비닐을 씌워 천막을 완성했다. 오후에는 10만이들을 따라 산을 헤매다 돌아왔고 그날 밤 편집 기자와 함께 비닐 천막에서 잠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다. 꽹과리 소리가 깊은 산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산길도 없는 곳이라 이상했지만 산을 헤매던 등산인이나 10만이들이 의식을 하는가 보다 싶어 억지로 눈을 감았다. 아침이 되자 그는 편집 기자에게 말했다. 꽹과리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 그러나 편집 기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10만이들에게 물어보니 그곳의 한국 10만이 협회 지부장이 이렇게 말했다. 이 터는 예전에 무당이 구슬하던 곳이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동기. 훈련소에 가서 3주 정도 지내면 사격을 하러 사격장에 가. 그런데 우리 분 때 13명이 한 팀이었는데 그 중에 신내림을 받은 군대 동기가 있었어. 사격장까지는 대강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의 다 도착할 즈음에 그 동기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더라. 현기증이 난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양갱을 하나 건네줬어. 다시 컨디션이 돌아온 것 같더니 씩씩하게 잘 걸어가더라. 군대에 나무가 많은 건 말해봤자겠지만 사격장에는 유독 큰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어. 그런데 그 동기가 그 나무를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바라보는 거야. 손도 막 떨기 시작했어. 당이 또 떨어진 줄 알고 건빵이랑 별사탕이라도 줄까 했는데 자기는 도저히 사격을 못하겠다고 하더라. 조교가 와서 왜 못하겠냐고 물어보니까 그 동기가 울먹이면서 말했어. 저 큰 나무에 산 목이 몇 100개나 줄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만 움직이면 그 목들이 전부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고 했어. 결국 심신미약으로 그 동기는 사격에서 제외되었어. 수료 직전에야 알게 된 건데 그 나무에 대한 소문이 있었더라. 전쟁 때 우리나라가 밀리고 있을 때 북한군이 우리 군인들의 목을 참수해서 그 나무에 걸어놨다고 하더라고. 세 번째 이야기, 새벽에 드릴 소리. 친구는 본가가 대학에서 멀어 자취를 하고 있어. 대부분의 자취방이 그렇듯 방 한 칸에 화장실 하나만 있는 작은 집이야. 하루는 친구가 여자친구와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 즈음에 집에 돌아왔어.
간단히 샤워를 마친 뒤 전화기를 들고 여자친구와 통화를 했대. 침대에 누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옆방에서 드릴 소리가 들렸어. 뭐지? 새벽에 드릴을 돌리다니. 진짜 이기적이네. 친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대. 여자친구와의 대화에 푹 빠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살면서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이나 눈치채면 안 되는 것들을 인식해 본 적 있어? 만약 그런 존재를 알게 되더라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좋아. 다시 친구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스쳤대. 근데 이상하다. 옆집에 아무도 안 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 말을 여자친구에게 내뱉는 순간 드릴 소리가 멈췄어. 친구는 깜짝 놀라 여자친구와의 통화도 멈추고 온 신경을 벽 쪽으로 집중했어. 그때였어. 벽 너머에서 누군가가 벽을 두드렸지. 그날 밤 친구는 한숨도 못 잤어. 다음 날 옆방에 가서 확인해보니 역시나 비어 있었다고 해. 네 번째 이야기, 무당의 호통. 한 여자가 야근이 잦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해. 넘치는 일거리에 결국 집에서도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책상을 하나 사려고 하던 중 버려진 책상을 발견하게 돼. 별 생각 없이 그 책상을 주워오게 되었고, 의자는 중고 매장에서 하나 장만했다고 해. 그렇게 집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어.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자해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때로는 빙의된 사람처럼 욕설을 일삼기도 했지.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부모님은 유명한 무당을 데려왔어. 무당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다짜고짜 물었어. 저 책상 어디서 났어? 무당의 질문과 동시에 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더니 이렇게 대답했지. 저 책상 원래 제가 쓰던 거예요. 다 보셨으면 그냥 가세요. 무당은 뭔가 수상함을 느끼며 책상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어. 그래서 책상을 옮기기 위해 준비하는데 그때 딸의 어머니가 무당에게 말했지. 의자도 같이 가져가세요. 무당이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어. 책상을 옮길 때 우연히 딸을 봤는데 딸이 낄낄거리며 희죽희죽 웃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귀신이 신 건 책상이 아니라 의자였던 거야. 귀신은 무당을 속이기 위해 책상에 가짜 기운을 담아두었고 무당이 책상을 의심하는 걸 보며 속임수가 통했다는 생각에 딸을 통해 웃고 있었던 거지. 다섯 번째 이야기, 방 안의 발소리와 숨소리의 정체. 그 밤은 유난히도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그녀는 누군가가 방 안을 돌아다니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 소음은 점점 커지더니 그녀를 잠에서 깨울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그녀의 룸메이트인 킴과 루스가 지금 그녀와 함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 중 하나가 일어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잠에 들기 위해 노력하던 중 그녀는 발소리의 속도와 세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발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며 바닥을 세게 차는 소리가 들렸다. 점점 더 세게, 그리고 더 세게. 그와 동시에 큰 심호흡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점점 더 크게, 더 크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듯했다. 그녀가 눈을 뜨려고 했을 때 갑자기 손 하나가 다가와 그녀의 두 눈을 가리고 머리를 다시 아래로 눌렀다. 눈 뜨지 마. 그들이 널 볼 거야. 그들은 이미 루스를 데려갔어.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뭐라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녀는 놀라서 소리쳤다. 이건 농담이 아니야. 그 숨소리 들었지? 뭐?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김의 침묵이 잠시 이어진 후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듣지 못했어. 잘 들어.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문을 찾아야 해. 알겠지? 김이 덧붙였다. 하지만 먼저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뜨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해줘. 그때 그녀는 방구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희미해 거의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분명하게 반복되었다. 그녀가 말을 내뱉기도 전에 그녀의 눈을 가렸던 손이 갑자기 우악스럽게 치워졌다. 그녀는 앞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가며 생긴 바람을 느꼈고 그것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강한 소리였기에 그녀는 눈을 뜨기가 무서웠다. 구석에서 들리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발소리와 숨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숨결이 얼굴에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그녀에게 거의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공포 속에서 울지 않으려 애썼다. 주위에는 그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공포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그녀는 눈을 떴다. 킴과 루스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케이크 뒤에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친구들이 안아주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행복과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한 명의 어깨 너머로 아까 목소리가 들리던 구석을 보았다. 그곳에 두 개의 몸이 서 있었다. 곧 촛불의 반짝임 속에서 그들이 킴과 루스임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두 눈이 파여 있었고 옷에는 온통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루스의 입술이 아직도 약간씩 움직이고 있었다. 절대로 눈을 뜨면 안 돼. 6번째 이야기, 장송곡. 내가 병장일 때 내 부사수를 받았을 때의 이야기야. 아무래도 나는 교회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자잘한 무서운 일들이 많았어. 적응이 될 정도랄까. 그래서 내 부사수가 처음 전입왔을 때 내가 귀신 조심해라 하고 말해줬어. 그 부사수는 가위 눌림도 없고 무서운 일도 한번 겪어보지 않은 애였거든. 하지만 무서운 이야기는 정말 무서워했어. 교회 지하의 카타콤 같은 곳에서는 잘 때마다 가위에 눌려서 교회 예배당에 있는 유아실에서 잠을 자곤 했어. 교회에 가보면 유리창으로 분리된 방이 있는데 보통 그곳이 유아실이야. 그 방에는 전기판 날도 있었지. 교회 예배당도 무섭긴 했지만 카타콤보다는 나아서 거기서 쪽잠을 자곤 했어. 이상하게도 해가 뜨면 가위에 눌리지 않더라고. 아무튼 부사수가 왔을 때가 한겨울이었어. 그래서 걔도 좀 쉬게 해주려고 새벽 예배가 끝난 후 유아실로 데려가서 재웠어. 나는 군 생활에 익숙해져서 막 피곤하지는 않았고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안 자고 버티다가 잠들곤 했어. 부사수는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들더라. 그래서 얘는 잘 자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위에 눌린 것 같았어. 나는 걔를 툭툭 쳐서 깨웠어. 괜히 장난을 치려고 야, 가위 눌렸냐? 하고 물어보니까 네, 가위 눌렸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라. 무서우면서도 웃기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걔가 나한테 묻는 거야. 병장님, 혹시 노래 부르셨습니까? 엄청 소름이 돋더라. 무슨 노래가 들렸냐고 물어보니까 평범한 노래를 흥얼거리더라. 그러다 갑자기 고개가 툭 떨어지면서 잠들었어. 그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 깨울까 했는데 나도 몸이 안 움직일 정도로 무섭더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또 소리가 들려왔어. 이번엔 깨우는 것도 재밌지는 않았어. 바람 소리만 나는 고요한 곳에서 개의 신음소리만 들리니까. 일단 툭툭 쳐서 다시 깨웠어. 그러자 부사수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진짜 노래 안 부르셨습니까? 노랫소리가 계속 들리는데요. 도대체 무슨 노래인데?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정말 공포영화에서 나올 법한 소리. 정과 중음, 고음이 다 합쳐진 이상한 소리 알지? 영화 미이라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 말이야. 장례식에서 부르는 장송곡 같은 소리를 10초 정도 부르더라. 눈이 반쯤 풀린 채로 내 쪽을 바라보는데 목소리 여러 개가 겹쳐 들리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너무 놀라서 걔 뺨을 세게 때리고 나와. 하고 소리쳤어. 그리고 동이 틀 무렵 밖으로 뛰쳐나갔어. 둘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데 말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 뒤에 물어보니까 가위 눌렸을 때 잠깐 들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리던 소리였다고 하더라. 걔랑은 그 이외에도 이상한 소리를 같이 들은 적이 있어. 지금도 만나는 친구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둘 다 여전히 의문투성이야. 7번째 이야기, 초가집.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 꽤 유행했던 것이다. 보통 지금의 분신사바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길 바란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따라하다가 발생하는 일에는 책임이 없음을 미리 밝힌다. 우선 최면을 거는 방법에는 준비물이 필요하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야 하고 조용한 교실이나 방이 적합하다. 일반적인 의자와 책상이 필요하며 피실험자는 의자에 편하게 앉아야 한다. 다리는 꼬지 말고 발가락도 오므리지 말아야 한다. 양손의 팔꿈치를 책상 위에 올리고 왼손으로는 두 눈을 가려야 한다. 오른손은 왼손 위에 포개어 올려놓는다. 이제 최면을 거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먼저 이 최면은 위험하지 않고 무서운 것도 아니라고 설명해야 한다. 피실험자가 긴장하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의 최면처럼 반수면 상태에 빠지지 않으며 깨어나지 못하는 일도 없다.
이제 피실험자에게 최면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설명한다. 넓은 바다가 있다. 그 바다는 아주 푸르고 넓다. 그 바다 아래로 들어간다. 바다 아래에는 갖가지 산호초와 열대어들이 있다. 이처럼 모든 내용을 상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피실험자가 방식을 이해했다면 이제 시작할 것이다. 천천히 아래 내용을 말하면서 피실험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상상이 잘 되지 않으면 천천히 물어보고 조절해주면 된다. 당신은 작은 방에 혼자 있다. 방은 어둡고 아무것도 없다. 한쪽 벽에는 작은 문이 보인다. 그 문을 열고 나가라. 다시 작고 어두운 방이 보인다. 그 방의 한가운데 작은 의자가 있다. 의자에 앉아라. 의자를 잡고 몸을 왼쪽으로 돌린다. 다시 작은 문이 보인다. 그 문을 열고 나가라. 이제 50개의 계단이 보인다. 내가 부르는 숫자에 맞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라. 계단 끝에는 문이 하나 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라. 문을 열면 길이 보인다. 길을 따라 걷는다. 한참을 걷다 보면 두 갈래의 갈림길이 나온다. 왼쪽 길로 가라. 오른쪽 길은 가지 말아야 한다. 왼쪽 길로 계속 가면 초가집이 나온다. 마당에는 감나무와 작은 두물이 있다. 우물 옆에 멈춰서서 초가집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라. 누구 없어요? 누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외쳐라. 사람이 나오면 고개를 끄덕여라. 만약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최면은 실패한 것이다. 그럴 경우 끝낸다. 손을 떼도 좋다라고 말하며 끝내라. 만약 사람이 나오면 가볍게 인사를 시킨 후 이름을 물어보아라. 이름을 알려주면 종이에 적는다.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감나무에 묻겠다고 협박해라. 이름을 적은 후 주소와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적는다. 만약 피실험자가 거절하면 같은 방법으로 물어보면 된다. 이제 피실험자의 오른손만 떼게 하고 펜을 쥐어준다. 그리고 종이에 초가집에서 나온 사람의 인상착의를 그리게 한다. 그 후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서게 한다. 이제 끝낸다. 손을 떼도 된다라고 말하며 최면을 종료한다. 이 최면의 신기한 점은 초가집에서 나오는 인물이 개인의 상상 속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초가집 인물의 성은 항상 김씨이다. 주소는 대부분 실제 자신이 살지 않는 지역이다. 알려준 주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전화번호도 실존하는 번호일 가능성이 높다. 인상착에는 괴물, 도깨비, 늙은 할머니 같은 모습이 많다. 초가집 안에 들어가면 영정사진과 향이 있는 방이 보인다. 초가집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으니 피하는 게 좋다. 또 초가집 인물을 감나무에 묶고 우물에 빠뜨리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감나무에 묶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밧줄은 감나무 옆에 있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지옥 같은 장면을 보게 된다고 한다. 예전에 내가 친구를 오른쪽으로 보내본 적이 있는데 친구가 깜짝 놀라며 최면에서 깼다. 그 친구의 말로는 거대한 뱀이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보통 오른쪽 길은 지옥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초가집 인물은 최면을 거는 당시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죽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알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최근에 상을 치른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지만 꽤 신빙성 있는 이야기다. 최면을 해보려는 사람들은 위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인상착의를 그리면 바로 최면을 종료해야 한다.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 좋지 않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8번째 이야기, 벚꽃나무. 우리 학교는 기역 모양이고 주변엔 높은 펜스가 있어. 펜스를 따라 학교 안쪽으로 쭉 벚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4월이 되면 정말 예뻤어. 그날은 한참 중간고사 기간이라 야자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 우리 학교는 야자를 하는 야자실이 따로 있었는데 그날따라 야자실에 학생들이 꽉 차서 2학년 학생 3명이 빈 교실에서 공부하게 되었어. 한참 공부를 하다가 한 학생이 집중이 안 돼 창가에 기대 바깥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 교문 옆 벚꽃나무 아래에 사람 뒷모습 같은 무언가가 보이더라는 거야. 그 학생은 저건 뭐지? 사람인가?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어. 야자가 끝나고 교실 정리를 하느라 그 학생 3명은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나와서 학교를 마지막으로 나왔대. 그리고 교문에 다다랐을 때 바깥을 구경하던 학생 눈에 아까 그 벚꽃나무 아래에 있던 게 여전히 보이는 거야. 몇 시간 전 봤던 뒷모습 그대로 말이야.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치마 입은 여학생의 뒷모습처럼 보였어.
차렷 자세를 한 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는 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친구들한테 저거 사람이야? 하고 물어봤지. 학생 3명이서 한참 동안 그것을 쳐다봤대. 그런데 여학생 같던 그것의 치마 아래 하얀 다리 한쪽이 보란 듯이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셋이 동시에 뭐야, 사람인가 본데 하고 다시 교문을 나와 걸었어. 그런데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막 뛰어가기 시작한 거야. 나머지 2명은 이유도 모르고 깜짝 놀라서 그 학생을 쫓아가며 왜 그러냐고 물었지. 하지만 소리를 지른 학생은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뛰어가기만 하더래. 한참 그렇게 달리다가 어느 정도 번화가에 다다랐을 때에야 멈춰서서 물어봤어. 도대체 왜 그래? 그러자 소리를 지른 학생이 하는 말이 교문을 나와 걸어갈 때 무심코 펜스 너머의 벚꽃나무 아래를 쳐다봤대. 그런데 그 나무 아래 서 있던 여학생이 입에 벚꽃잎을 한가득 물고는 눈은 흰자만 보이게 뒤집어 까고 자기들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대. 9번째 이야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괴담. 남아공 월드컵 때 친구와 이집트 쪽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원래는 중동으로 넘어가려 했는데 당시 중동 정세가 너무 불안했다. 동남아는 가고 싶지 않았고 유럽도 끌리지 않아 남미로 가려 했지만 항공권이 이미 매진된 상태였다. 찾아보던 중 마침 월드컵 시즌이라 남아공 티켓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보통 월드컵 때는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게 정상인데 왜 이렇게 쉽게 구해진 걸까? 알아보니 남아공의 치안 문제 때문에 항공사에서 기대를 걸고 풀었던 항공권들이 절반도 팔리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한국과 아르헨티나 경기 티켓도 전날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케이프타운으로 입국해 가이드를 동행하고 요하네스버그까지 향했다. 그런데 요하네스버그는 상상을 초월했다. 강간율이 2%가 넘는다고 했다. 한마디로 강간당한 사람이 도망가다가 또 강간당할 확률이란 말이다. 저녁 5시 이후에는 경찰도 치안을 포기하고 물러난다고 했다. 범죄자들과 경찰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구조인 셈이었다. 이러니 오후 5시 이후에는 호텔에만 머물러야 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다. 호텔에서는 와이파이가 된다고 했지만 네이버 하나 여는데도 10분이나 걸렸다. TV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만 나와 답답하기만 했다. 결국 답답한 마음에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호텔 주변만 걸으려 했지만 이국적인 풍경에 취해 시내 중심부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아무리 오지라 해도 시내 중심부라면 소매치기 정도는 있을지언정 살인마까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시내 중심부는 깡패들이 장악한 듯 보였다. 흑인들이 우리를 보며 비웃고 뭔가를 말했지만 무시하고 지나쳤다. 그러다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 했다.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한 남자가 권총을 몸에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다시 물어봤는데 돈을 달라고 하더라. 한 번 더 물었다가는 정말 총 맞을 것 같았다. 가이드가 말하길 이곳 강도들은 보통 돈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죽이고 돈을 가져가는 편이라 했다. 아마 내가 외국인이라 운이 좋았던 걸지도 모른다. 그때 옆에 있던 정신 나간 친구 같은 놈이 내 팔을 칼로 긁더니 죽이겠다는 신용을 했다. 나는 바로 주머니에 있는 걸 다 주었다. 친구와 둘 다 무서워서 덜덜 떨었고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택시비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일단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돌아갔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방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 응급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호텔이 5성급이라 응급처치가 가능했다. 긁힌 칼이 너무 더러웠는지 조금만 늦었더라면 팔이 썩었을 거라고 했다. 그 덕에 다음 날 열리는 아르헨티나 경기는 보지도 못했다. 아프리카 여행을 더 하려던 계획도 치안 문제로 겁에 질려 그대로 귀국해버렸다.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신 나간 여행객이 아니고서야 요하네스버그는 가지 않는다는 말이 많았다. 케이프타운은 안전하지만 남아공 제2의 도시라 해도 요하네스버그는 치안이 엉망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